진짜 굿바이 집이라고 들었거든요. 원래 일반적으로 이제 마지막 집이 뭐 이렇게 했다가도 뒤에 집이가 생겨나고 해서 사실은 제가 했던 마지막 집이가 한 번도 진짜 마지막 집이가 된 적이 없었는데 오늘은 진짜 레알 레알 마지막. 아 정말 귀한 집이에요. 여러분들이 오셨네요. 감독님 배우분들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허밍 연출한 이승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극중극의 오빠 역한 배우 이승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허밍의 미성경 맡은 박사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허밍에서 민영 연기한 김예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성현 역할을 맡았던 김철민입니다. 네, 감독 역할을 맡은 손준영이라고 합니다. 사실 제가 알기로는 쥐비를 굉장히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거나 오늘 또 오시는 관객분들은 처음일 수 있으니까 다소 질문이 좀 겹치더라도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심사할 계기가 있어서 한 65편의 한국 영화를 한꺼번에 봐야 되는 그런 지옥 같은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되게 신기한 게 뭐였냐면 그 중에 12편 이상, 그러니까 5분의 1이 다 영화 현장에 대한 영화였어요. 그래서 요즘에 사람들이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 영화도 이제 그 범주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녹음 기사의 시점으로 사실 주인공이죠. 그게 사실은 봄날아 갑니다 이후로 저는 굉장히 독특한 접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독님이 제가 필모를 보니까 본인이 직접 또 녹음 기사로 참여하신 동시 녹음인가요? 참여하신 작품도 있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이야기에 이런 독특한 이야기의 시작이 어디였는지 정말로 궁금합니다. 사실 이 영화가 워낙 층위가 다양해가지고 가장 원초적인 시작점이 무엇일지 저도 가늠이 안 잡힐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딱 뭔가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 녹음실이라는 공간에서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제가 이제 중앙대학교 녹음부장을 했었을 때 한번 앰프라던가 거기 있는 공간의 그 모든 장비가 다 고장이 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거기서 문득 들었던 생각이 뭐였냐면 그 공간을 못 쓰는 것보다 그 공간에서 지나쳤던 어떤 인연들, 그다음에 어떤 역사적인 것들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간에 대한 영화를 찍고 싶다. 그리고 이 공간을 기념하고 싶다. 그래서 공간에 대한 어떤 기억에서 시작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캐릭터라던가 그런 것들 역시도 어떤 녹음 기사라는 인물로 좀 닿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사회적 층이와 레이어는 결국 공간과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다 보니 자연스레 사회적 담론들까지 확장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많이 오셨나 봐요. 사실 그리고 제가 좀 뭐 지금 녹음실에서 모든 것들이 시작됐다고는 하시지만 이 영화를 보면서 되게 독특했던 지점 중에 하나가 이 공간에 대한 언급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사실 저는 서울 사람인데도 이 국사봉이라는 동네를 처음 들었어요. 근데 분명히 이걸 만든 창작자 감독은 분명히 이 지역과 아주 밀접한 관계 혹은 인연 혹은 무언가의 어떤 끈이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지 않나요? 정확하십니다. 어떤 인연이 있으신가요? 우선은 제가 전라도 순천 사람인데 서울로 이제 상경을 하고 제가 원래 창문 없는 반지하에 살았었어요. 그러다가 도저히 여기 못 살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다른 집들을 알아보다가 이제 선택지가 있었어요. 이제 집을 국사봉 쪽으로 지대가 높은 데로 올라가야 되느냐 아니면 또다시 반지하에 살아야 되느냐 그게 그냥 그거였는데 그냥 좀 올라가 보자 하면서 상당 역에서는 거의 20분 정도 거리되는 이 국사봉이라는 공간을 좀 알게 됐었어요. 그게 국사봉 동이에요, 그럼? 국사봉이 400m의 고도의 어떤 언덕, 봉우리 할 때. 네, 봉우리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그 공간이 조금 특이하다 느꼈던 게 관악구와 동작구의 경계거든요. 근데 그 경계라는 의미만으로 상당히 묘한 순간들을 되게 많이 경험했던 것 같은 거예요. 버스가 오고 가는 그런 순간이라던가 실질적으로 공원도 다른 그것 때문에 그 공원의 성격이 되게 비슷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다르게 구성이 된다거나 그런 부분들에서 생각보다 구역과 경계는 많은 것들을 좌지우지하는구나. 그리고 저는 상당히 그곳에서 많은 사유와 그런 경험들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국사봉이라는 공간이 저한테 되게 낯설게 느껴졌던 순간이 뭐였었냐면 그 2022년에 소해가 있었고 이제 그때 반지하에 살던 사람들이 소해가 굉장히 심하게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반지하를 택했다면 나는 수해를 겪었을 수 있었던 상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저런 인명피해가 있었다는 네, 네, 그렇죠. 네, 이제 대표적인 거는 이제 신리임의 일가족이 이제 돌아가신 사건하고 그다음에 동작구에서 성대시장에서 외국인 노동자 한 분이 이제 지하에 있는 건물에서 이제 돌아가신 케이스가 있었는데 자원봉사를 하면서 이제 그런 순간들을 좀 목도를 한 거죠. 그렇다 보니까 정말 어떤 공간의 구조와 시스템으로서 어떤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고, 근데 결국은 제가 봉사하거나 좀 그런 거를 내가 어떻게 사력 있게 볼 수 있을까 해서 좀 이런 어떤 국사봉이라는 공간적 층이와 사회적 단문에 들어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대부분들은 어떠세요? 뭐 이 공간에 가보셨다거나 아니면 이 영화를 통해서 처음 저처럼 아예 지명 자체도 처음 접하셨다거나 어쨌든 촬영을 이제 여기서 상당히 많이 하셨으니까 한 분씩 좀 들어볼까요? 이 공간과의 어떤 본인의 관계랄까? 저도 일단 영화 대본 처음 받고 나서 그 이름을 처음 알게 됐었는데 영화 작업을 하면서 이런 그 실제로 침수 그 얘기 들었을 때 되게 뜻깊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국사봉에 대한 건 사실 여전히 좀 생소하기는 해요. 네. 근데 좀 영화 하면서 어느 정도 알아가게 됐고, 이렇게 작업하는 재미죠. 뭔가 새로운 정보들을 얻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 그냥 그 침수 그 사건 하나만으로 뭔가 좀 의미 있게 접근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뭔가 미정이랑의 그 극중극 씬에서도 그런 정보들이 있었어서 저는 그렇습니다. 서현 배우는 어떠세요? 워낙 그 곳곳을 많이 다니시잖아요. 이 영화 안에서 이제 숲에서 이제 담배 피는 것도 그렇고 정말 실제로 이 배경에서 찍으셨기 때문에 좀 더 많이 탐험을 하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면 촬영을 하는 그 로케이션뿐만이 아니라 대기를 해야 되는 어떤 공간에도 가봤었고 어떤 절에도 갔었어요. 왜냐면 그 절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했었어야 돼서 네, 사잠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뭔가 대기를 다른 배우들 찍을 때 이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구경을 하고 했는데 정말 영화에 감독님이 그 모습을 잘 담으신 것 같아요. 초반이나 아니면 아우트로나 되게 정말 제가 봤던 국사봉의 모습을 감독님도 똑같이 보고 있었구나 그동안. 조용하고 한가지기도 하고 되게 제잘제잘 뭔가 말소리랑 자동차 버스 소리만 들리는데 좀 되게 국사봉이라는 동네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좋게 남았어요. 이 영화 덕분에 처음 알았는데 그래서 아직도 좀 아는 척을 하죠. 이제 국사봉 알아? 대부분 모르거든요. 국사봉이 어디냐 이렇게 말을 막 설명을 하는데 그 정도로 국사봉은 저한테 너무 좋은 동네로 남아서 네, 촬영 덕분에 정말 좋은 동네를 알아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영화 아니었으면 평생 모르고 지나갔을 동네일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신비롭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어쨌거나 왜 이런 또 독립영화 찍을 때 재개발 구역이 나와야 되거나 한다고 하면 또 부천이나 또 이런 데로 많이 가니시잖아요, 로케이션을. 근데 서울 한복판에 이런 곳이 있다라는 게 참 신비롭죠. 어떠세요? 배우님 아까 중간에 잠시만요. 그 너무 힘들어하셨잖아요. 그 고바위 때문에. 근데 실제로 그런가요? 제일 많이 걸어 다니신 것 같은데. 실제로 고지대이긴 했는데요. 저는 좀 그 재개발 지역이랑 제 개인적으로 좀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왜냐면은 국사봉은 아니지만 제가 원래 이제 살았던 동네에도 재개발을 들어가는 동네가 있어서 고지대에 관련한 건 사실 그냥 너무 익숙한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국사봉을 처음에 이제 갔을 때에도 저는 사실 제 인물 자체가 국사봉을 잘 모르는 사람이기도 하고 이 생소한 것들을 그 생소한 그대로 좀 받아들여야 되는 역할이었어서 별로 이렇게 호기심을 갖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새로우면 새로운 대로 알고 보이는 대로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해서 뭔가 촬영을 하기 전에도 굳이 이곳에 좀 익숙해지려고 하지도 않았던 것 같고, 근데 막상 갔는데 너무 익숙한 동네의 분위기가 나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곳에 맞닿아 있다 보니까. 그래서 좀 더 편하게
찍을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철은 배우님. 첫 번째로 저도 학교를 그쪽에서 나와서 거기 쪽에서 제가 반지하에서 저도 한 1년 정도 살았던 기억이 있다 보니까 촬영 들어가기 전에는 굉장히 오랜만에 또 그 공간에서 연기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한 8시, 7시 콜이 나오면 거기까지 이제 제가 대중교통 내려서 걸어가면서 이제 혼자 조금 이렇게 짜증을 좀 많이 내더라고요. 쉽지 않네 이러면서 했던 이제 그 기억이 솔직하게 좀 생각이 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성현으로서 연기할 때는 되게 많이 뭔가 언짢았던 것 같아요. 그 공간이 빨리 벗어나고 싶고 내가 왜 아직도 여기에 있는지 좀 모르겠고, 그런 어떤 좀 얘기하다 보니까 다 부정적인 건데 부정적으로 제 기억에는 국사봉이 남아있습니다. 철은 배우님 지금 마이크 또 가지고 계시니까 제가 네. 준비해온 질문이 하나 있는데, 사실 한국 영화 아까 말씀드렸지만 영화 현장을 다루는 영화들이 굉장히 많지만 이 녹음 기사는 정말로 별로 이렇게 표본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영화 이제 준비하실 때 혹시 뭐 실제로 만나보셨던, 어쨌거나 뭐 현장에서 이제 보는 분들이지만 그렇다고 굉장히 또 내밀하게 지내는 또 그런 포지션은 아니어서 혹시 사전에 어떻게 준비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아는 사운드 감독님들은 없지만 현장을 오가면서 뵀던 대부분의 녹음하시는 분들은 다 조용했던 것 같아요. 뭔가 항상 이제 밥 먹고 같이 친해지면 이제 자기 속 얘기를 하나둘씩 하시는데, 그 전에는 굉장히 약간 침대로서 항상 뒤에 존재하시다 보니까 그런 모습들을 일단 크게 잡아가려고 했고, 그리고 일단 승재 씨가 녹음을 어쨌든 부업을 하고 있다 보니 승재 씨한테 도움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이 영화도 직접 하신 거죠? 녹음. 아니, 녹음은 그 저희 기사님이 있었습니다. 아, 녹음 기사분이 따로 계셨어요? 네네네. 이 영화에? 그래서 너무나도 좋았던 게 현장 자문을 할 수 있었어요. 네, 동신호 기사님께 혹시나 습관적인 거나 뭐 이럴 땐 좀 어떠셨나 이런 이야기를 좀 했을 수 있었고, 실질적으로 또 동시녹음 영화다 보니까 혹시 여기 계세요? 여기 없습니다. 아 진짜? 나도 궁금했거든요. 이 영화 보면서 실제 이 영화의 녹음 기사분은 어떤 분인지 좀 궁금했었어요. 상당히 유쾌하세요. 상당히 좀 반대세요. 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유쾌하시고 그 영화에 대해서도 막 많은 이야기를 나누진 않았지만 이 영화에 되게 많이 지지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사실 말도 안 되는 페이였어요. 왜냐면 현재 임순례 감독님 드라마 기사님을 하시는 굉장히 산업에서 활발히 활동하시는 분이신데 제 영화 시나리오와 어떤 비전을 봐주시고 참여를 해주셨어서 실질적으로 거의 다중 트랙 거의 마이크를 5개 썼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들으실 때도 믹싱을 그렇게 하지도 않았는데 꽤나 대사를 명료하게 들으실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이 뭐였죠? 국사봉에 대한 얘기죠. 아니 근데 사실은 밤에만 돌아다니셔서 별로 그렇게 낮 경험이 없으시잖아요. 완전 운동대원이. 맞습니다. 낮에 잠깐 나왔다가 그래서 국사봉에 대한 뭐 특별한 기억은 잘 모르겠고요. 그럼 제가 다른 질문 드릴게요. 네네. 항상 이제 밤에 오는 설정,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약간 꿈 같은 존재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연기 톤도 그렇게 약간 설정을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제 뭐 너무 현실적이거나 네. 아니면 너무 육성이 아닌 듯한 어떻게 보면 약간 몽환적인 그런 브리스톤이라고 생각을 저는 했었는데 네. 혹시 그렇게 계획을 조금이라도 하신 지점이 있는지 그러니까 계획이라기보다는 의도하신. 뭔가 이 감독님이 그냥 편안하게 그 촬영 배우님하고 만난 지 얼마 안 돼서 그냥 풀어놓고 알아서 하셔라 이렇게 편한 이런 어떤 그런 공기를 딱 만들어 주셔가지고 이렇게 해볼까요? 저렇게 해볼까요? 뭐 그러다가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이렇게 해볼까요? 라고 그냥 여쭤보니까 그렇게 하셔라 해서 그냥 그런 식의 분위기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간감이 주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뭐 거기에서도 뭔가가 이렇게 발현되지 않았나. 뭐 큰 계획은 하지 않았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근데 그 인물 같은 경우 너무 확실하게 저건 현실이야가 아니어서 좀 되게 흥미롭잖아요. 이게 약간 경계선에 있는 인물이어야 하니까. 근데 사실 이 영화에서 가장 어떤 중요한 설정이 그 애드립이라는 설정인데 사실은 그것 때문에 대사가 뭐였는지 모르는 거고
거기서부터 이제 일종의 미스테리 탐험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건데 실제로 이 현장에서는 어땠나요? 애드립이 난무하는 현장이었나요? 아니면 정말 딱 대본대로 가는? 난무했죠. 네. 그리고 애드리브 환영이라는 말을 하긴 했었어요. 근데 이제 배우님들마다 그 애드리브의 정도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철은 배우님 같은 경우는 플러스 알파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대본은 확실히 살려주시되 약간 플러스 알파로 애드립의 어떤 반응이나 이런 게 있는 반면에 이제 서현 배우님 같은 경우는 가끔은 순서가 바뀔 때도 있고 그리고 어떤 다른 대사가 나올 때도 있어서 근데 그런 의미에서 또 좋을 때도 있고 가끔은 저를 어지럽게 만들 때도 있고 근데 그게 또 좋은 에너지로 작동되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 예지 배우님 같은 경우는 애드립을 많이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항상 그 뒤에 제가 딱 컷을 하기 직전에 또 좋은 연기를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컷을 느리게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을 저번에 언급을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항상 컷을 늦게 한다고. 그래서 각자만의 어떤 다른 스타일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릭터가 이전에 좀 구축이 됐었기 때문에 그 각자가 소화해준 애드리브가 상당히 개연성 있고 좀 적절하게 나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질문을 몇 개를 더 드리고 관객분들 플로어로 마이크 넘겨드릴 거니까 미리 뭐 여쭤보고 싶은 거 있으면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이 영화에서 그리고 우리가 속된 말로 막아뜬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거나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어떻게 보면 그런 공백들이 이 영화에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근데 워낙 사운드가 중요하다 보니 예전에는 그런 뭐랄까 공백이 좀 불편하거나 좀 지루하다고 느껴진 적이 있었거든요. 특히 요즘 한국 영화가 또 워낙 빠르다 보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요즘 또 상업 영화 되게 소란스럽게 만들잖아요, 영화를. 근데 이 영화의 그런 어떤 여백들이 굉장히 오랜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영화에서 이렇게 새소리를 많이 들은 적이 있었나? 그런 생각도 하긴 했는데 감독님 물론 이제 영화적인 특징도 그렇지만 감독님이 생각하기에 감독님 역시 이 영화에서의 사운드는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은 거 하나하나라도. 우선은 그쵸. 근데 사운드 디자인에 대한 어떤 것에 대해서는 그냥 되게 감각적인 근데 그렇게까지 많은 층위를 쌓고 싶다는 생각은 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좀 조화롭게 되게 단선적이면서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었을까? 왜냐하면 상황 자체가 굉장히 압박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성현한테도 일종의 굴레 같은 상황이 있고 미정한테도 굉장히 압박되는 순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정정만큼은 저희도 잠깐 숨을 좀 돌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었고 실질적으로 여기서는 상당히 이 정보성의 인서트를 많이 할애하지 않다 보니까 이 공간이 되게 진짜고 그리고 그 주변에 어떤 일이 있고 그런 것들을 관객들이 그냥 사운드만으로 체감할 수 있게 하면 좋겠다. 그러다 보니 어떠한 이유보다는 그냥 감각적으로 그 사운드를 좀 배치하는 데 집중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상당히 한 달간 앰비언스를 수음을 하고 좀 찾아다니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막상 생각을 해보니 제가 의도적으로 하고 인위적으로 넣게 되면은 이게 또 오히려 가공된 것이 진짜같이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진짜같이 느껴지게 가공을 할 것인가 하면서 좀 정돈을 했던 것 같습니다. 뭐 이거는 좀 약간 다른 얘기긴 한데 제가 오늘 사실 저도 2026년이죠. 지금 2017년부터 제가 이제 GB를 하기 시작해서 상당히 많은 감독님들을 만났을 거잖아요. 근데 감독님 최연소예요. 제가 여태까지 그 수많은 GB를 했는데, 그러니까 단편 빼고 장편은 감독님이 최연소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다고 해서 뭐가 다르거나 그렇진 않지만 그냥 뭐 인상적이겠죠. 근데 제가 그래서 배우님들에게 오늘 만나면 꼭 여쭤봐야지라고 생각을 했던 게 감독님이 배우님 입장에서 최연소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배우분들이 더 작업을 많이 하시니까 아무래도 감독님보다. 근데 감독님의 연출 스타일은 어떤가요? 혹은 좀 다른 게 있으신지 배우분들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려운 질문. 연출 스타일. 네네네. 감독님 그냥 제가 느낀 감독님의 연출 스타일은 크게 뭔가 정해두고 가신다라는 느낌은 없어요. 뭔가
배우들이 하는 걸 좀 믿고서 그 전에 리허설을 갖고서 어느 정도 가능성을 열고서 이 사람들을 좀 대하는 그런 인상을 저는 받았고 현장에서 어떤 의견을 내거나 이런 건 뭐 설득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다라는 의견을 냈으면 그것도 어느 정도 수용해 주시고 소통하는 그런 쪽으로 저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철은 배우님은 어떠세요? 제일 많이 아무래도 회차를 하셨을 것 같아서. 그냥 지금 드는 생각은 젊으니까 건강해서 되게 체력이 좋아요? 네, 저한테도 많이 오고 네, 모니터랑 저랑 거리감이 있어도 어느샌가 뭐 이거는 그냥 하겠지 어쨌든 뭐 마이크로 얘기해줬으니까 육성으로 얘기해줘서 아 그렇게 하면 되겠지 했는데 이미 제 옆에 와서 귓속말로도 얘기하고 있고 아 되게 다람쥐 같은 날쌘돌이군요. 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아까 학교 얘기하셔서 그럼 그 이 배우분들은 거의 대부분 동문 분들을 이제 썰칭을 하신 건가요? 캐스팅 과정은 이제 어떤가요? 그 철은 배우님하고 승노 배우님은 이제 동문이죠. 네, 선배님이죠. 기수상으로는. 근데 이제 이전에 같이 작품을 했었고 너무 좋은 기억이 있어가지고 이제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서윤 배우님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는 그 조금 조신한 캐릭터를 생각했어요. 미정의 캐릭터 좀 달랐었는데 근데 그 배우님이 잘 안 됐고 근데 오히려 갑자기 더 액티브한 인물을 만나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윤 배우님과 미팅을 했는데 아 이게 좀 더 미정에게 납득이 더 갈 것 같고 합리적일 것 같다는 생각으로 이제 서윤 배우님과 함께하게 됐고 예지 배우님은 그때 저번에 같이 작품 화장터라는 작품을 했었었는데 그때 정말 많은 싸움을 했었어요. 좋은 의미로 싸웠었는데 근데 예지 배우님과 함께하면서 느꼈던 게 내가 너무 우울한 인물을 주지 않았나. 상당히 미소가 아름다우시고 그 긍정적인 에너지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꼭 이번에 민영이라는 인물로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예지 배우님을 하게 됐고 손준영 배우님은 감독이 참 보면 좀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제가 그때 동시 녹음을 했던 현장을 봤었는데 준영 배우님 보면서 저 무서운데? 아니, 좋은 의미로 그게 좋은 의미가 어딨어요? 그냥 갖다 붙이면 말이지. 좋은 의미가 그래서 이 준영 배우님은 꼭 제가 캐스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연락을 드렸었고 그래서 제일 가장 캐릭터 구축하는데 시간이 오래 안 걸렸던 캐릭터였어요. 네, 제가 원하는 거를 너무 잘 캐치를 해주셔서 지금 그 스크린으로 봤던 감독이랑 캐릭터로 나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정말 출연 배우들이 다 나오셨네요 오늘. 그 엄마 역할 이제 하신 배우들 빼고 네네. 정말 다 나오신 거네요. 정말 흔치 않은 그렇습니다. 뭘 얘기하자고 갑자기 아니 제가 그 생각 났네요. 사실 제가 이걸 준비를 많이 한 걸 아니까 그리고 어쨌든 부국제 소독제를 갔으니까 그 영화제 집이만 해도 이제 꽤 있었을 거잖아요. 그래서 관객분들이랑 준비를 많이 했을 텐데 분명히 저 질문은 나왔을 것이다가 이제 너무 명백하잖아요. 도대체 뭐였냐. 그 캐릭터 사실 그 질문을 관객장에서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생각을 하면서 왔거든요. 그거를 내가 괜히 해서 김세계 하지 말자. 그거는 꼭 관객분이 직접 여쭤보게 만들자 해서 제가 그 질문을 오늘 꼭 안 하려고 그 생각을 제가 하고 있었네요. 아니요. 저는 관객분들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그걸 이제 물어보고 싶어요 하시는 관객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보니까 이 영화가 2024년에 상영이 됐고 지금 2026년이니까 사실은 이제 2년 만에 이 영화를 오늘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주비로는 꺼내보시게 된 건데 어쨌거나 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이 작품을 다시 만나는 기분은 어떠세요? 이거는 다 배우분들께도 함께 여쭤볼게요. 이게 정말 허밍이란 작품을 2023년 10월에 촬영을 했고요. 그리고 완성은 2024년 1월에 했어요. 진짜 빨리 하셨네요. 그럼. 네, 왜냐하면 다 사전에 콘티가 다 돼 있어, 편집점이 잡혀 있어서 편집이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았어요. 그래서 작품을 했었었는데 저는 근래에는 허밍이라는 작품을 보진 않았지만 2월 4일 개봉과 언비시사 때 이렇게 작품들을 좀 보게 되면서 좀 느꼈던 거는 내가 저때 저런 생각을 했었구나. 그리고 정말
생각보다 짧은 시간이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무수히 나한테 많은 일이 있었구나 하면서 오 근데 생각해보니까 감독님이 지금 2년 전에 이거 만드신 거면 24살이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네 맞습니다. 나 너무 소름 끼쳐서 지금 뭐 너무 소년이잖아요. 너무 소년이 어떻게 이런 어마어마한 작품을 아니요 지금 감탄했습니다. 순간적으로. 네 그래서 지금은 저땐 내가 이런 생각을 했었구나라는 기록적인 면에서도 좀 의미 있다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정말 허밍이라는 영화를 많은 관객분들이 봐주면서 정말 생각지 못한 부분들도 많이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다양한 이야기로 확장이 돼가는구나 점에서 좀 의의가 있었어요. 그리고 생각지 못한 질문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 뭐 성현이가 집을 안 내놓는 이유가 저 재개발 때문이다. 집값이 많이 올랐겠구나. 이렇게 되게 티스러운 면모를 이렇게 말씀해주신 분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생각지 못한 이야기들을 듣는 재미가 GV에서 많이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허밍이란 작품이 좀 뜻깊은 게 제대하고서 처음 단편 작업을 했던 현장에 승재 감독님이 계셨고 그게 또 계속해서 연이 이어지다가 허밍까지 왔고 그때 당시 연극학과를 저는 나와서 연극만 배우고 영화는 거의 처음 할 때 좀 많이 배우는 입장이었어요. 전 개인적으로. 근데 그런 감독님이랑 계속 작업을 했는데 이게 개봉까지 이어지면서 제 데뷔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뭔가 굉장히 뜻깊은 게 시작을 뿌리가 같은 같이 작업을 했던 동료와 할 수 있다라는 건 정말 나에게 앞으로의 더 큰 동력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저는 허밍이 인생에 계속 남을 것 같은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감독님보다 1살 어리거든요. 그래서 사실 감독님이랑 그 허밍을 2023년에 작업을 할 때도 진짜 학교 동기 같았어요. 학교 선배 같은 느낌이었어서 사실 너무 편하게 그리고 너무 전 편하고 재밌고 감독님 워낙 에너지가 좋으시니까 전혀 힘들지 않게 촬영을 했는데 이게 부산국제영화제에 가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부산에 가서 영화를 보는데 아직도 기억이 나요. 처음 상영을 하는 날이었는데 제 춤 장면 나오는 거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제가 도저히 못 보겠는 거예요. 영화를. 그래서 거기를 이렇게 좌석 밑에 살며시 내리고 있는데 이미 감독님이 내려와 있더라고요. 감독님은 왜 못 보시는 거죠? 하고 대화를 했더니 술집법을 하시나 봐요. 저도 감독님도 이제 이 춤 장면을 못 보겠다 하셔서 그럼 저희 어떡하죠? 하면서 영화관에서 그 아래에서 그런 대화를 잠깐 나눴던 기억이 있는데 2년 뒤에는 이제서야 좀 볼 수 있게 했더라고요. 저렇게 담겼고 2년 전에 내가 저때 저런 연기를 했었지 하면서 이제 정말 저한테 있어서는 사실 너무 큰 선물을 준 작품이기도 하고 그래서 볼 때마다 정말 저의 그 초심 그리고 내가 저렇게 푸릇푸릇하게 연기를 했었을 때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항상 되새김질하게 해주는 그런 작품인 것 같아요. 그 본인이 넣으신 거 아니에요? 그 춤 시퀀스는? 근데 왜 못 보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그 촬영을 할 때는 저도 춤을 출 정도로 굉장히 즐겼었어요. 그런데 이게 막상 시간이 지나고 이게 좀 어떤 감정이 좀 사라지지 않습니까? 제 영화를 어느 순간 메타적으로 볼 수 있게 되는 시점이 되거든요. 근데 그 어느 순간 그 서현 배우님의 그 큰 스크린에서 눈이 마주칠 때 그 눈을 못 마주치겠는데 저도 모르게 내려가서 근데 이게 진짜 어떤 타이밍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서현 배우님과 같이 내려가죠. 그래서 관객분들도 이런 감정을 느끼겠구나라는 오히려 그 관객분의 마음을 좀 느꼈습니다. 네. 근데 다행히 그 음악이 되게 좋았어요. 그게 이제 실제로 그 본인이 만드신 건 아니겠지만 네, 그렇죠. 네 어쨌든 뭐 거기서 이제 하우스를 했었다 뭐 이런 설정이랑 맞는 것 같아서 그렇게 막 말씀하신 대로 오그라들거나 뭐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너무 다행이에요. 근데 그 약간 서현 배우님이 정면샷을 볼 때 눈을 못 마주치겠어요. 그 마지막에 돌 때 그땐 참 괜찮다고 생각해서 지금 난 괜찮은데 그 눈을 마주칠 때가 그 항마력이라 해야 될까요? 저한테는 그게 좀 그랬었습니다. 어떠셨어요? 오랜만에 꺼내보시니까.
우선 너무 옛 꿈에서 보냈던 시간인 것 같은 느낌이 진짜 많이 들어가지고 제가 그때 당시에 완전 이제 밝은 에너지와 막 이런 인물을 너무너무 만나고 싶어 했었고 제가 개인적으로 어떤 제 내면적으로 큰 변화가 있었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엄청 파이팅이 이제 막 차 있는 상태에서 이거를 쏟아붓을 수 있는 작품이 있으면 너무 좋겠다. 나 너무 장편도 찍고 싶고 너무 연기로 막 활개를 치고 싶은데 왜 그런 기회가 안 주어질까 막 이런 생각을 한창 했던 시기였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이 개봉을 하게 되면서 사실 오래전에 찍었다 보니까 다시 영화를 보기도 하고 그때 당시에 기록했던 글들을 이제 막 보고 막 이랬었는데 최근에 이제 예전에 썼던 일기장을 보면서 23년도가 우연히 펼쳐졌어요. 그래서 23년도에 이제 기록을 보는데 감독님께 시나리오를 받기 전에 제가 장편 얘기를 엄청 써놨더라고요, 일기장에. 그래서 장편을 너무너무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감독님께서 이제 시나리오를 주셨고 근데 그때 단편으로 제가 알고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일단 내가 주어진 역할 내가 원했던 거 둘 중에 하나는 이제 주어졌으니까 나의 이 밝은 내 재미있게 막 쏟아내고 싶은 거를 한번 어떻게 활개를 쳐보자 이렇게 이제 마음을 이제 가지고 민영 촬영에 들어갔는데 현장에 가서 장편이 됐다는 얘기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나중에 이제 2년이 지나고 나서 영화를 사실 뭐 부국제에서 틀고 서독제에서 틀었을 때는 이제 보면서 생각을 미처 못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이 영화를 다시 보면서 이게 어쩌면은 너무 다행이었던 거일 수도 있겠다. 왜냐면 제가 그걸 알고 촬영에 임했으면 막 잘해보려고 힘이 더 들어가고 막 이랬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다시 작품을 보면서 그래 그때 내가 막 힘도 막 넘치고 이랬는데 그 완급 조절이 이렇게 어쨌든 됐으니까 이런 영화가 나왔구나 이런 영화 안에서 민영이라는 인물이 나왔구나 좀 이런 것들을 재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연기를 하고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 영화는 그래도 감독의 예술이라는 생각을 좀 크게 하다 보니까 좋은 감상을 앞에서 다 얘기해 주셨고 승재 씨가 촬영할 때 23살이었는데 이제 이게 부산에 가고 24살에 가고 2년 사이에 석사도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승재라는 사람을 보면서 진짜 다람쥐 같다. 아니 근데 나이대가 그만큼 많을 수밖에 없는 나이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역 배우들 주비하면은 막 갑자기 키가 막 30cm 자라 내가 못 알아보고 막 이런 것처럼 또 워낙 또 한참 때 영화를 근데 24살 때 부국제 가셨으면 그때도 최연소 아니었어요? 부국제에서도? 대단하네요. 죄송한데 질문이 뭐예요? 저 자리를 여기 앞으로 바꾸시면 자꾸 그 좋은 얘기들을 계속 듣다 보면 오랜만에 영화를 꺼내보니 어떤 것들이 뭐 다른 점이 있고 뭐 심정이나 뭐 느끼는 점 오랜만에 시장이 굉장히 약간 요새 좋지가 않잖아요, 영화 시장이. 그런 그 와중에 또 최연소 부국제도 다녀오시고 개봉도 하시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되게 뿌듯하고 약간 앞으로가 더 기대되지 않을까. 왜 남 얘기를 해서 본인 얘기를 물어봤는데 그런가요? 본인을 오랜만에 그래서 이렇게 영화가 오픈이 돼서 기분이 좋다 이런 환경 안에서 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근데 전혀 그 캐릭터와는 되게 다른 분이네요. 아까 뭐 너무 무서워 보여서 캐스팅을 하셨다 뭐 하는데 전혀 뭐 그렇지 않은. 그러니까요. 생긴 것 때문에 또 그럴 수 있겠죠. 다음에는 좀 더 큰 역할로 다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아쉽잖아요. 제가 오늘 열혈 관객분들이 많아서 제가 눈치가 보여서 말을 더 못하겠어요. 여러분께 마이크를 넘겨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영화 잘 봤고요. 지난번에 인터핏 스페이스에서 실화트 아니냐고 질문드렸던 관객인가? 존 오브 인터레스트 아니냐고 여쭤보고 그랬네. 제가 생각하는 이 영화의 숨은 키워드는 또 기억이라고 생각해서 기억에 관련돼서 공통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이 자리가 끝나면은 이제 허밍에 대해서 이제 잊혀질 수도 있는데 지금 허밍에 대한 기억은 어떻고 관객들에게 허밍을 어떻게 기억했으면 좋겠으면 앞으로 감독으로서 배우로서 어떻게 기억됐으면 좋겠는지 궁금합니다.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네요. 네. 우선은 저는 허밍의 기억은 그냥 각기 다르게 기억해 주셔도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저는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그 영화가 있고, 근데 우선은 제가 바라보고자 하는 시선이 있었고, 아 이승재는 이렇게 생각했고 나는 이렇게 생각해. 그냥 그런 감상들과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로 더욱이 확장시켜 주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결국은 이 영화가 기억에 남는 건 캐릭터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항상 영화 보면서 기억에 남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미정과 성현 그리고 이 민영이라는 이 세 인물이 내 주변에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시면은 허밍이 생각보다 좀 오랜 여운이 남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영화를 보고 어떠한 해석이야 관객분들이 충분히 개인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허밍이란 영화가 다가갔으면 좋겠냐면은 내용과 상황이야 뭐 저희는 이 일을 하는 사람이기에 좀 익숙한 부분이 있는데 관객분들은 좀 아닌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 상황 안에 있는 그 사람 사는 이야기에 좀 공감이 되었으면 좋겠다. 어떠한 본인만의 기억이나 어떠한 사람이 떠올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질문을 받고서 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까 손준영 선배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요새 영화가 되게 금방 나오고 금방 잊혀지는 것 같아요. 영화뿐만이 아니겠지만 영화 시장이 좀 좁아지고 하면서 너무 많은 영화가 나오고 있는데 되게 그중에 기억되고 내 마음에 남는 영화는 관객분들 마음에 남는 영화가 별로 없기 때문에 영화 시장이 계속 좁아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기억되기라기보다는 그냥 좀 기억되기라도 했으면 그래서 솔직한 마음으로 네, 허밍이란 단어가 사실 저희 영화에만 쓰이는 게 아니니까 허밍이란 단어를 어디서 듣는다면 허밍이란 영화가 있었다 이 정도만이어도 괜찮으니까 저희 영화가 그냥 여기 계신 분들의 머릿속이랑 마음속에라도 좀 기억이라도 되면 너무 좋겠다. 그것만으로 전 충분히 영화의 어떤 가치를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기억되면 좋겠다에서 조금 더 욕심을 내보자면 제가 개인적으로 허밍을 이제 작업을 하고 보면서 계속 든 생각이기도 하고 감독님께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감독님 진짜 다루고 싶은 이야기가 많으시군요.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으시군요. 이런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그 말인즉 보는 관객마다 꽂히는 부분이 다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GB를 하면서도 매번 이제 주제에 관련해서 이제 주로 이어지는 부분들이 다르기도 했고 그래서 저는 그 지점이 되게 술자리에서 영화 그거 봤어? 하면서 감로들 막 따지듯이 나는 여기에 꽂혔네 나는 여기에 했는데 뭐 나는 이렇게 봤어 너는 저렇게 봤구나 좀 이런 이야기를 많이 던질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좀 그렇게 해석되는 여지가 많고 궁금한 게 많고 사람마다 다르게 보는 그런 영화로 기억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GV하면서 든 생각은 성현이랑 민영이랑 미정과 관객분들도 다 닮은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러 오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세 사람이 어쨌든 가끔 또 생각나실 때 각자가 언제든 뭐 계절에 따라서 어떤 시기에 따라서 꺼내보는 영화가 있듯이 그런 영화로 뭐 기억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저는 기억은 하시는 거예요? 아, 예, 이번에는 기억이 났습니다. 어떤 영화로 좀 기억이 됐으면 좋겠나. 말대로 이 제목처럼 허밍이라는 게 약간 좀 이렇게 허밍을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느 순간 어느 날 문득 뭐 허밍을 하다가 생각이 나는 뭐 그런 영화로 기억되시면 너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실 독립 영화들 중에 네. 제가 항상 이제 여쭤보는 것 중에 하나가 제목을 그 선택지들이 엄청 많은 데서 항상 고르시더라고요. 근데 이 영화는 워낙 좀 명백하긴 한데 이 영화도 다른 선택지가 있었나요? 제목이? 제목이 이제 원래는 그 허밍하고 뭐 극중국의 제목 그리고 예, 그러니까 그에 대한 배치를 좀 고민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던 것 같고, 근데 그럼에도 그것도 되게 좋았는데 그 여기서 나오는 영화 제목. 아 진짜요? 네, 되게 좀 서정적이잖아요. 네, 그 원래 허밍은 가제였는데, 근데 항상 가제를 택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영화가 제가 결국 하고 싶었던 이야기와 그 외화의 스타트가 결국은 허밍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허밍을 택한 것 같고, 그리고 결국 저는 영화 현장을 다루는 거는 즉 삶을 다루는 거와 맞닿아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영화는 인간과 사회를 결국 조명하는 매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국사본과 실린 그 사이는 오히려 극중국으로 남아있어야 좀 미덕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아까 이쪽에서 그게 매번 영화를 17번 정도 볼 정도로 매번 새롭고 재밌게 봤습니다. 이 영화를 17번 보셨다고요? 언제 이후로요? 개봉 이후에 아니면 부산국제영화제? 개봉. 아니 그럼 되게 단기간이잖아요. 그럼 다른 영화 안 보시고 오로지 이것만 봐야 그게 그렇게 될 텐데 거의 횟수가요. 네, 허밍만 봤어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그 개인적으로 너무 왜 그러시는 거죠? 매번 뭐가 공연 볼수록 의미가 좀 매번 달라지는 것 같아서 그게 좀 감명있고 좀 신금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질문하세요. 제가 약간 영혼이 털리니까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왜 너무 깜짝 놀랐어요. 감독님께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영화 허밍을 통해 최종적으로 전달하고 싶었던 정서가 무엇인지 궁금해요. 정서는 좀 다양한 정서가 있었는데 본질적인 거는 이제 그리움이겠죠. 네. 근데 그 그리움 이후에는 무엇을 해야 될까가 좀 더 중요했던 것 같아요. 정서는 당연히 그리움이라는 정서로 비결되겠지만, 근데 항상 그렇잖아요. 우리가 결국은 떠난 사람을 떠나고 사회에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어떤 시스템을 개선해야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이 공간이나 사회적 구조를 바꿔야 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정서 다음은 이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마지막 장면은 좀 감정적인 장면보다는 좀 한 발짝 좀 빠지는 장면을 그래서 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엔딩은 어떤 동작구와 관악구 그 국사봉의 그 공간들을 실제 성현이 대사를 하는데 오히려 다큐멘터리 같이 보여주면서 결국 우린 현실에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좀 질문을 던지고자 했던 게 좀 궁극적인 그런 거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17번 보시면은 알지 않아요? 어떤 정서를? 별로 궁금한 게 없으신 것 같아요. 또 관객분 있으신가요? 질문 저 뒤에 계시죠. 영화 잘 봤고요. 질문도 있는데 처음에 이게 애정에 관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 처음에 봤을 때는 스릴러물 같아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게 왜냐면은 이제 처음에 감독님이 등장하실 때 배우님이 어떤 스릴러 쪽으로 가나 보다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다가
근데 그건 아닌 것 같고 보니까 이제 그 스토리상 이제 새 배우님들이 항상 그 애정에 대해서 그 미정 역할을 하신 그 배우님에 대한 그 애정이랄까 그런 게 많이 느껴지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감독님의 뭐 생각이나 아니면 배우님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왜 그런지에 대한 그런 네. 거였죠? 근데 우선은 제가 가장 느꼈던 거는 제 3자에게 느끼는 감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영화학과 동기 누나가 이제 1년도 안 됐는데 이제 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저한테 좀 충격적이었던 거는 그 전날 이렇게 웃었었는데 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 근데 내가 이 사람이랑 가까웠었는데 여러 가지 잡념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지로 가는 버스를 타지 못했던 기억이 저한테 너무나도 선명한데 우리가 그 사람과 가까웠나 이런 생각들이 드는 근데 그러니까 그것을 결국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저는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당연히 나랑 너무 가까운 사람이라고 인식되면은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도 충분히 저는 가능한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되게 그 애매한 관계가 생각보다 우리의 그 마음을 어지럽게 만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저는 성현의 이 모든 일체적인 과정이 굉장히 그런 어떤 굴레를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 역시도 그 누나를 어쨌든 보내기까지 꽤나 좀 그런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으로 귀결이 됐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이제 미정과 성현의 관계 자체도 상당히 가깝다고 하기도 그렇고 멀다고 하기도 그런 되게 애매모호한 관계로 풀어나가고자 했던 것 같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지닌 가치와 어떤 행동 그런 것들을 찾고자 하는 거가 관객분들께 좀 느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작업했던 것 같습니다. 철은 배우님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확실한 것은 일반적인 그런 남녀 관계의 사랑이나 뭐 이런 건 이제 아니라는 거를 우리가 명확히 아는 상태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미묘한 지점들을 표현을 했어야 됐을 텐데 어떻게 이해를 하셨어요? 그 성현은 그때 너무 외로웠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뭐 승재 씨랑도 얘기했지만 이제 이 일도 그만두기 직전이고 근데 그때 마침 감독님이 와서 죽었다는 얘기를 했을 때 어쨌든 이제 그 시기를 돌아볼 수밖에 없는데 돌아봤을 때 너무 짧지만 제가 촬영할 때는 굉장히 긴 여행을 보낸 것 같은 느낌이어서 서현 씨랑 3회차 찍고 일주일 쉬었다가 이제 예지 씨랑 촬영을 할 때 그 서현 씨와 촬영했던 어떤 기억들을 떠올릴 때 좀 많이 미안하더라고요. 되게 무책임했던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사실 스쳐도 인연이란 말이 있는데 이게 사랑이 아니더라도 조금 더 내가 어른으로서 관심을 줬더라면 그 아이가 어떤 조금 더 좋은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라는 큰 질문에 대한 미안함이 커서 좀 이제 그런 감정들을 따라가듯이 연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또 질문 받아볼까요? 요 앞에 계시네. 영화 잘 봤습니다. 가벼운 질문일 수 있는데 그 미정이가 테이크마다 다 다르게 연기를 하잖아요. 감독님이나 배우님들이 실제로 상대 배우가 그렇게 다 다르게 한다면 어떨지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보면서 사실은 근데 그게 배우들한테 되게 실례 아닌가요? 그렇게 애드립을 너무 심하게 한다고 저도 관객분이랑 되게 비슷한 생각을 했어가지고 이건 어느 분이 대답을 하시면 될까요? 서은 배우님 아 제가 좀 민폐가 맞는 것 같고 너무 애들이 근데 이게 살짝 사람 성향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보편적으로 받고 좀 보고 좀 FM 스타일로 딱 이 배우라는 직업과 촬영장을 보면은 대사를 틀리거나 순서를 바꾸면 상대 배우도 맞춰서 바꿔줘야 되고 갑자기 멘붕이 오면서 준비한 연기가 사라질 수도 있고 감독님도 멘붕이 오는 그럴 상황이 당연히 맞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걸 모두가 알지만
사실 전 실제로 제가 연기를 할 때 그 상대 배우가 애드립을 굉장히 많이 했던 적이 있었어요, 실제로. 근데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이었고 뭔가 나이가 많으시다 보니까 제가 함부로 좀 이러지 않아주실 수 있을까라고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촬영장에 계시는 분들이 다 나이가 그분보다 어렸기 때문에 조심스러워 하시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나도 좀 센스 있게 맞춰서 바꿔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부터 그게 좀 싫거나 민폐라는 생각보다 되게 재밌고 가슴 뛰는 일로 바뀌었던 것 같아요. 진짜 그 연기라는 게 정말 거기서 살아 숨쉰다는 걸 느끼는 직업이잖아요. 난 외워보고 다 준비되어 있지만 그 순간순간 처음으로 살아야만 정말 좋은 연기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좀 그걸 제가 배운 것 같아요. 어린 나이에. 정말 처음 하는 것 같다. 처음 듣는 것 같고 어떤 애드리브를 하실지 모르니까 난 이 역할대로 답을 할 준비를 해야겠다. 이런 준비들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저한테는 아직까지 그게 너무 좋고 재밌는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하지만 애들이 많이 하는 건 당연히 민폐. 당연히 하면 안 되는 거죠. 여기서 가장 선배님이 누구세요? 여기 번역으로 가면 철윤 배우님이신가요? 준용 배우는 두 분. 어떠세요? 그 애드립 그러니까 다른 배우님의 의견도 잘 궁금해서. 그거는 하나 둘 나오나요? 그거는 때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게 뭔가 이 사람이 내 호흡을 받아줄 수 있겠다 싶으면은 서로 상호 합의하에 그것도 가능한 것 같고 감독님이 그거를 풀어주신다면은 그거는 오케이가 되는 건데 근데 어쨌든 감독님이 설계한 어떤 장면이나 뭔가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그냥 뭔가 무시하고 자기가 돋보이려고 하는 그런 배우들이면 조금 질이 좋지 않다. 근데 꽤 많지 않나요?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 애드립 자체도 사실은 그 뭐냐 막 어떤 클립이나 상업 영화나 이런 데서도 나와지는 것들을 보게 되면은 진짜 베테랑이나 뭔가 생각이 있으신 선배님들 같은 경우에는 밖에서 이런 거를 준비해 왔다라고 감독님께 또 양해를 한번 구하기도 하고 그리고 배우한테도 이런 거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양해를 구하고 예 그렇게 진행이 웬만큼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대답하신 것 중에 가장 멋있지 않나요? 너무 조리 있고 감동했습니다. 깜짝 놀랐네요. 마이크 드립을 잘한 것 같아요. 질문 있으신가요? 여기 가운데 계신 계실까요? 영화 잘 봤습니다. 우선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준영 배우님 역할, 감독 역할이 항상 불을 켤 때 형광등이 아니라 백열등을 항상 켜더라고요. 이 사람도 분명 스위치가 어디 있는지 알 텐데 하필 그 전등을 켠 해석이 있으시면 그런 행동을 하는 거에 대한 해석이 있으시면 그게 좀 궁금했고 그리고 그 아이스크림 공따를 두 철윤 배우님과 승로 배우님 두 분 다 그 드시는데 그 처음 받아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었는지 왜냐하면 철윤 배우님은 약간 고지식한 면이 있다라는 설정이 있지만 승로 배우님 역할은 사실 그런 게 없을 수 있는데 예술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그걸 받아들였었던 이제 뭐 생각이나 이런 게 있었는지 그 배경 뭐라 해야 될까요? 그 프랙티컬이라 해야 되나요? 그 라이트를 킨 거는 사실 별 의미보다는 좀 더 감독이 좀 컨셉적인 인물이긴 하니까 이제 저는 좀 뭔가 하나하나 하는 행동도 좀 재수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그래서 어떤 액팅을 해야 좀 더 재수 없게 보일까 생각을 하다가 딱 키는 그런 느낌이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그 어떤 무드를 만들어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조금 액팅을 취하게 했던 것 같고 근데 재수가 없어야 되는 이유는 뭐죠? 근데 저는 뭔가 이 감독이라는 인물 자체가 실제 제가 인식했던 감독의 실제와 되게 맞닿아 있다고 생각이 든 거예요. 저도 믹싱 작업을 할 때 어떤 느낌이냐면 감독이 되게 유령 같다? 그리고 되게 비겁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제가 이런 말하면 좀 그렇지만,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믹싱 작업을 하게 되면은 저는 굉장히 관심 없던 영화인데, 근데 막상 작업을 하게 되면 저는 그 영화의 세계에 빠져들게 되는데, 감독은 상당히 연락이 안 돼요. 그리고 어떤 걸로 디자인을 해달라 그러면은 전문가시니까 잘 아시잖아요 하고서 한 달간 연락이 안 되는데, 약간 그런 게 좀 유령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전 대사를 쓸 때도 되게 실제와 되게 맞닿아 있게 썼다고 좀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보여주는 면에서는 상당히 그런 유령 같은 면모들이 저한테는 스릴러적인 어떤 코드로서 좀 다가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대사가 나오는 건가요? 저 감독 아니니까 감독이라고 부르지 마세요라고 이제 한 2번 정도 이제 반복을 하잖아요. 거리두기를 명백하게 그런 거에서 나오는 건가요? 맞습니다. 왜 이렇게 싫어하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약간 감독에 대한 혐오와 거부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스태프들에게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약간 어떤 그런 감독의 어떤 건조, 그 감독이 만들어낸 세계. 근데 이상하게 그 감독은 그 세계에 들어가지 않고 남들만 들어가게 만드는 이상한 블랙홀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참 그런 걸 보면서 그런 게 섬뜩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좀 묘사가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뽕따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좀 고지식한, 뽕따를 먹는다 고지식한 그런 건 아니지만 점점 정통 아이스크림이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했었고, 근데 이제 극중국에 브라보콘 먹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아니 내가 생각하기엔 뽕따도 되게 트렌디한 거라고 나 보고 생각했는데 뽕따가 아직 그런 고지식하다는 정정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오리지널한 느낌을 좀 원하시는 분. 근데 이제 극중국에 나오는 그 오빠가 저한테는 어떤 성형과 가장 동화될 수 있는 인물이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어쨌든 저희가 영화를 보게 되면 어떤 이입하는 형태가 분명히 있을 거고, 그리고 문득 어떤 시나리오의 인물을 봤었을 때 나랑 되게 맞닿아 있었을 때 가장 쉽게 이입하고 그런 경향들이 있다고 봤거든요. 근데 오빠도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아이스크림의 어떤 그 디테일에서부터 어떤 상황까지 좀 겹치게 만듦으로써 성현이 그래도 좀 이입할 수밖에 없는 메커니즘이 좀 구축됐구나라는 거를 좀 느껴지게 하려고 설정했던 것 같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저 맨 뒤에 관객분께 가볼까요? 일요일에 그 AB 시네마에서 감독님한테 질문이 배우분들한테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자료에 지금 공교롭게도 아이스크림 먹은 배우와 안 먹은 배우가 완전 갈라졌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래서 배우분들한테 다시 질문하자면 혹시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이 뭐예요? 너무 훌륭한 질문이에요. 아 재밌네요. 진짜 재밌다. 유일하게 먹는 장면이 없었잖아요. 유일하게요. 그래서 불만이 없으셨는지. 모두 들어보죠. 뭐 재밌잖아요. 모두 얘기한다 하셔가지고 잔뜩 긴장했는데 아이스크림 얘기해 주셔가지고 너무 반갑네요. 일단 저는 하겐다즈는 제 기준에 좀 비싸서 전 빵뚜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리지널. 네, 맛있는 거. 어떠세요? 제가 이 질문을 아마 인디스페이스에서 처음 들었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그래서 이 질문을 2번 들으니까 질문을 주셨던 분이세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 질문을 뭔가 2번이나 들으니까 진짜 제가 어떤 아이스크림을 좋아했는지에 대해서 더 좀 심오하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뭔가 제가 그때 아마 베넨제리스라고 말씀드렸죠. 되게 비싼 거 있잖아요. 이게 문화예요. 베넨제리스. 베넨제리스가 저도 최근에 제가 생일 선물을 받으면서 알게 된 건데, 미국에서는 약간 베스킨라빈스처럼 먹는 훨씬 비싸죠 미국에서. 그럼 정말 하이퀄. 그래요? 그래서 어쩐지 자주 못 사 먹겠더라고요. 좋아는 하는데, 그래서 약간 이제 베넨제리스 안 먹은 지 좀 됐고, 최근에는 저도 좀 기분에 충실한 게 좋은 것 같아요. 투게더가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네, 그 아이스크림집 가면 고민을 안 하고 웬만하면 투게더를 집어 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인디스페이스 때 있었어서 말씀 한번 드린 적 있었는데, 저는 슈퍼콘 초코맛 좋아하고요. 그 과자 안 드셔보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과자 옆에 초코가 붙어 있거든요. 그게 진짜 맛있습니다.
확실한 건 뽕따는 아닐 것 같아요. 왠지. 근데 촬영 끝나고 뽕따 진짜 많이 먹었어요. 뽕따가 너무 맛있어서 이제 먹지 않은데 아무튼 저는 구구콘, 월드콘, 콘 위주로 좀 공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깊게 되게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아까 서윤 배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뭘 좋아하지 내가 약간 생각해봤었을 때 엑소던트. 아닙니다. 약간 월드콘이랑 메로나 둘 중에 약간 머릿속에 이렇게 떠올랐었거든요. 술 마셨을 때는 메로나 그리고 그냥 먹을 땐 월드콘 약간 요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끝입니다. 와, 제가 거의 제 커리어에서 이 아이스크림 질문을 처음 받아보는데 너무 재밌네요. 아쉽게도 저희가 이제 맞춰야 될 것 같은데 어쨌거나 오늘 배우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총출동을 해서 저희가 또 인사도 길게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감독님은 이미 이게 벌써 뭐 촬영 기준으로 하면 3년 전 영화가 돼버려서 이미 지금은 뭐 이미 쓰셨거나 뭐 이제 목전에도 작품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고 배우분들은 이 작품 이후로도 또 촬영한 작품들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이 말씀하고 싶은, 언급하고 싶은 작품 그리고 관객분들께 오늘도 굿바이 주비라고 하셨으니까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허밍 이후에 이제 4편을 작업했어요. 단편을. 그래서 이제 계속적으로 작품을 계속 하고 있고요. 이제 새로운 장편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비노조원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게 원래 장르 영화를 되게 좋아하는데 이상하게 주변에 어떤 사회적 사건이나 그런 것들을 보면은 또 가만히 못 있겠더라고요. 뭔가 제가 그걸 또 담론을 가져와야 되는 일종의 책무도 뭔가 생기는 것 같고 근데 어떻게 좀 그 관객분들께 그 감각을 전이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영화적인 어떤 체험, 이학적인 면으로도 어떻게 풀어낼지에 대한 과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조만간 또 인사드릴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6월쯤에 드라마 쪽에서 한 2편 정도 나올 것 같은데 한 편은 서윤 씨도 같이 뭐 붙지는 않지만 같이 찍었던 작품이 또 있고요. 또 연극도 계속해서 준비를 하고 있어서 6월쯤에 뭔가 또 다시 뵐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고요. 또 일단 관객분들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마주할 수 있다라는 게 진짜 배우로서 매 순간 좀 뜻깊게 느껴지거든요. 뭔가 스크린 안에서나 뭐 무대에서나 각자의 호흡을 갖고 있다가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다라는 그 순간이 참 어떻게 보면 이런 순간 때문에 작업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영화 이렇게 많은 관심 주셔서 감사드리고 빠른 시일 내에 또 찾아뵐 수 있도록 열심히 발로 뛸 테니 많은 관심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허밍 이후에 아마 공개됐던 게 그 프로젝트 Y라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 잠깐 나왔었고 말씀하신 것처럼 6월에 또 인사드릴 수 있을 일이 있을 것 같아서 6월 얘기 안 하는 이유는 넷플릭스라서 그런 건가요? 왜 작품 이름을 말씀 안 해주시죠? 네, 넷플릭스가 맞아서 비밀 사역을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인사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허밍에서 정말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GV를 한 영화가 처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의 2달 가까이 되는 시간을 주에 그래도 한 번, 많게는 2번 정도 관객분들 만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때마다 느꼈던 건 정말 여러분들이 있는 덕분에 이렇게 인사드릴 수 있는 일이 있고 계속 이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거란 생각이 더 굳어지는 것 같아요. 왜냐면 관객분들이 없으면 저는 의미가 없어지는 작업이니까 관객분들께 너무 감사하고 또 얼마나 소중한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제 좋은 작품으로 더 많이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좀 더 열심히 발로 뛰고 열심히 연기 연습하면서 잘 나아가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봄인데 좋은 시간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저도 그 이곳저곳 OTT 드라마 작품들에서 아마 인사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주에서도 영화를 틀게 될 것 같은데 아직 비밀로 아직 공개가 안 돼가지고 기자회견할 때까지 아직 공개가 안 맞네. 돼서 내가 어디서 봤나 했더니 맞네요. 네, 그래서 또 그때 인사드릴 기회가 있으면 뵐 수 있으면 너무 좋겠고 사실은 제가 이제 메인으로 작업한 그것들이 이제 허밍 이후에 많진 않아서 드라마 같은 경우는 단역으로만 이제 출몰을 하다 보니 관객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더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GV 한다는 이제 마음을 이제 가졌는데 뭔가 이게 뭔가 좀 씁쓸하고 슬픈 거예요. 이제 이걸 또 언제 우리가 관객들을 만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또 이렇게 든든히 늦은 시간까지 자리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덕분에 저도 진짜 영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소연이가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 덕분에 저희 영화가 빛날 수 있던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 좋은 자리에서 또 멋지게 제가 작품으로 인사드리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먼저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방영하고 있는 JTBC 샤이닝에 네, 출연하고 있는데 시청률이 9.1%가 안 나와요. 요즘 네, JTBC 금토 드라마 시청률이 많이 안 나와서 그것도 슬프지만 네, 그것도 뭐 시간 되시면 봐주시고요. 또 하반기에는 암살자들이라는 허진호 감독님 영화에 출연해서갖고 네, 거기서 볼 수 있고 또 뭐 지금 드라마 찍고 있는 작품이 있는데 그것도 내년 초에 또 오픈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뭐 그 이인이라는 또 장편 영화가 있는데 그거를 같이 만든 팀이 있어서 그걸 단독 개봉을 좀 해보고자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작년에 이제 부산을 갔던 또 같이 만들었던 작품이 있는데 그걸 또 연달아서 좀 개봉을 한번 시켜볼까 그런 노력을 좀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부산 그 영화는 뭐죠? 우아한 시체라는 작품이고요. 예, 그런 작품인데 그리고 또 그냥 개인적으로 이게 또 너무 목이 마르다 보니까는 영화도 한번 만들어 볼까. 예, 뭐 그렇게 해서 열심히 또 글을 쓰면서 예, 한번 뭐 기회를 노려보고 있는 와중입니다. 우선 이 금요일 뒤가 강하시네요. 아 제가 후반부가 강하시구나. 죄송합니다. 제가 그 오늘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약을 좀 먹고 와가지고 정신이 몽롱해가지고 아마 좀 초반에 횡설수설한 거는 죄송합니다. 예. 그리고 뭐 이 금요일에 이 좋은 이 황금 같은 시간에 또 이렇게 객석을 채워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라는 말씀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오늘 진짜 이 마지막 주비에 제가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고요. 배우분들 또 완전체를 제가 이렇게 또 영접할 수 있게 돼서 그 또한 영광이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많이 채워주신 것도 정말 오랜만에 보는 광경인 것 같아요. 지금 또 시간이 이르지 않잖아요. 그 10시 가까운 시간까지 끝까지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